자, 이번에는 사회과학 요소를 보겠습니다. 사회과학 요소는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들 하고 있겠지만 이 분야를 가장 접목을 잘하는 교회가 신천지 교회예요. 신천지 교회를 제가 영적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회과학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회과학 요소는 어떤 거냐면 신천지 성장 현황부터 한번 볼게요. 성장 이유를 살펴보면 포교 시스템입니다. 다 전도의 기반이에요. 찾기, 맺기, 따기, 복음방 센터까지의 절차를 두고 전도 방법도 아주 굉장히 정교합니다. 네. 평가 기준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교회에서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사회과학에 나오는 설문조사 기법이잖아요. 네. 찾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필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채워주는 사람을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 선택지를 보면 이 단계를 따라서 각 영역별로 전부 다 나눠서 이렇게 몇 기 단계에 가면 상황조사, 생활환경, 신흥환경, 기초자료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요소별로 다 조사 자료,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전복합. 이게 뭐 도대체, 그죠? 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요. 자, 이게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신천지가 한 20년 전부터 이걸 도입을 했어요. 원래 사회과학 요소는 이미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이나 모든 게 다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교회에 도입은 우리가 잘 못해요. 우리는. 왜? 교단 철학이나 교회 제도나 오랜 전통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도입하면 이상하게 영적이지 않는 것 같아. 맞아요. 예, 이런 도구를 막 도입하면 왠지 그냥 인간적인 것 같은 느낌 있죠.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인데 쓰면서 너무 장애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의 업종을 보면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업종을 보면 전부 플랫폼 사업자들이에요. 유통사업이라니까요. 아마존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다 뭔가를 팔아주는 회사들이에요. 페이스북도 다 광고해서 돈을 98%가 광고비잖아요. 구글도 83%가 광고비잖아요. 뭘 팔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을 상인이죠. 상인.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은 만들고 파는 곳이고 상인은 진짜 팔기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상인이 돼서 유통, 이런 요즘 좋은 말로는 유통이죠. 유통기업들이에요. 자, 이렇게 돈 버는, 여러분 성도 중에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시작. 좋아요. 예.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산업공상. 자식이 세일즈맨을 한다고 그러면 동의? 동의해요? 솔직히 말해요. 세일즈맨 쉽지 않죠.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산업공상에서 나온 아주 오래된 생각이 기초합니다.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어요. 돈 버는 것은 좋다고 하면서 돈 버는데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상인이거든요. 상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스스로 자괴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에 도구를 쓰는 것이 좋은데 도구를 쓰면 인간적인 것 같아. 이 계리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고서야 이거 저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주변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쵸? 엄청 많이 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사회과학적인 도구들을 그야말로 100%, 1000% 받아들인 거예요. 20년 전에.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도를 보면 초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오잖아요. 사회과학적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쓰다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게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신천지에서 초기에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실제로 추진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 얘기를 참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 중간에 나왔지만 어쨌든 네, 보십시오. 엄청난 정밀성을 갖고 있죠. 심지어는 이제 육아일치까지. 네. 여기는 관심 정보. 심지어 스와트 분석까지 써요. 정말. 스와트 분석 기업체 분석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게 바로 신천지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이에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한 영적인 요소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이제 교회 같으면 사회과학적인 요소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영적이나 사회과학적 요소에 중요한 접근 전략이 있습니다. 자, 영적 요소는 주로 목회자에 달려 있어요. 목회자의 정체성부터 시작이 돼서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을 찾아서 다 바꾸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그게 목회자 요소야. 사회과학적 요소는 학문적 요소야. 즉 도구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소프트웨어 같은 형태의 도구들이죠. 그러면 1번 경우에 영적 방법에 있어서 목회자가 정체성이 갖춰졌다면 2번을 받아들인 데는 어려울 게 없죠.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아까? 너무 인간적인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스스로 떨쳐낼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거예요. 학문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역량이 찾아낸 결집체다.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더없이 큰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런 의식 자체가 만약에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늘 생활하면서 사회과학적 요소를 쓸 때마다 사람들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철학 자체가 빈약하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분석을 하고 나서 이 전략에 대해서 평가를 좀 내려봤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가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은 이단 정체성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혁신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 자, 일본이 사무라이 국가에서 명치유신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로 거듭났잖아요. 사무라이를 다 없애고 이제 진보주의가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뭐 수백 년을 사무라이 정체성으로 살아왔는데 생각이 안 바뀌죠. 중국이 과거 유교 사상에서 안 바뀌었듯이.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 정치 지도자들이 뭘 썼습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했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 학문을 다 도입해가지고 신사단을 보내서 일본이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본이 단 50년 만에 서양의 기술을 끌고 와가지고 동양을 잠식하고 미국까지 쳐들어가는 엽기적인 일을 벌인 거죠. 즉 혁신적인 외부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기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이단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들은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성공적인 결과를 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들의 가치를 저는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방법을 잘 찾은 거예요. 아마 영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그거는 불가능했어요. 영적인 방법, 지금 우리 교회가 쓰는 방법만으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전도 중심에 맞춘 거죠. 제일 어려운 게 전도 아니에요. 이단이 하기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예요. 왜? 방어력이 크니까. 뭐 보는 사람마다 방어를 하잖아요. 공격을 하고. 세 번째는 성경 교육형으로. 요 세 가지가 이들이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제가 인정해주고 싶어요. 이단으로서 이 정도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정말 구축했다라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이들은 오프라인 관계 중심의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목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개인 유튜버도 500만 명씩 쓸어 담고 있는데 오프라인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게 돼요? 두 번째는 위장형 관계입니다. 현재 그들은 일반 교회에 쳐들어갈 때 위장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은요, 거짓을 행할 때는요, 내적인 요소하고 항상 충돌이 일어나면서 내적 정신 분열 또는 내적 정신 장애가 생깁니다. 그는 심리적으로는 양심의 문제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심리적인 장애 요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들은 현재 위장형 관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잠시는 성공해도 오래 못 가요. 이들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비판의 자충수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사회적 비판을 받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는 성장에 엄청난 한계 요인이에요. 임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저 세 가지 요인을 가진 단체라면 장기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바라본 신천지의 한계 상황. 제가 예측하건대 성장의 한계 라인이 있을 거다. 지금 이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어느 시점에 가면 빠르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의 자충수에 막힐 거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사회과학적 요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우리가 영적 요소에 의해서 현재 우리 목회자의 의식과 상황을 대변한 요소와 그 다음에 사회과학 요소는 학문적 요소. 학문적 요소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 자녀 이렇게 키웠다라는 책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잘 키운 사례.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잘 키웠다 이렇게 하는 책. 그런 책 한 권 읽고 내 자식 그렇게 해보면 잘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안 되죠. 잘 되는 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황우석 박사 그때 가짜 논문이 있었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진짜 논문으로 밝혀진 논문이 하나 있다 칩시다. 뭐 세포막을 생성한다든지. 자, 그 논문을 가지고 내가 실험하고 전 세계에 있는 수천만 명이 실험을 했을 때 이 논문에서 쓴 내용과 실험의 결과는 같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시작. 조금 전에 우리가 책 한 권 읽고 같아야 된다 했는데 같아진 사람이 없잖아요. 왜 책은 같지 않고 논문은 왜 같은 걸까? 왜 그럴까요? 자연과학을 다루는 것이고 책은 인문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은 사람을 다루는 사람을 다루기 때문이다. 사람의 변수. 큰 그림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람을 다룬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에서도 논문으로 들어갈 때는 맞습니다. 논문에서 다룰 때는요, 우리 반 1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데리고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 통계를 만들고 하면 다른 데서 해도 비슷하게 나와요. 아예 똑같지는 않죠. 그때 정리한 게 뭐죠? 변수 통제죠. 변수 통제. 조금 전에 책을 읽고 안 됐던 거는 변수 통제가 없어. 이 집의 자산은 15억, 월 수입은 5천만 원, 우리 집은 월 수입 200만 원. 이런 변수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과학적 요소는 어때요? 변수를 조정을 해요. 3학년 집단, 그것도 학력에서 얼마의 분포도를 가진 친구들, 모든 요소를 변수를 통제하고 이 변수를 가지고 다른 데서 실험해도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재료도 이렇게 정리해서. 이게 논문이에요. 근데 책은 자기의 상황 요소를 잘 얘기를 안 해. 이게 사실은 책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읽는 독자들에게 허구적인 얘기가 돼요. 그래서 독서가 실천의 한계를 갖게 돼요. 근데 독서가 실천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진짜로 나에게 동일한 효과를 얻게 하는 독서도 있습니다. 생산적 독서라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정말 논문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쓰는 방법인데 집중력 개발 방법을 하나 가져왔어요. 책을. 제가 꿈의학교 운영할 때 있었던 일인데 집중력 개발 어떻게 하지라고 이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한 권 가지고 안 돼서 30권을 사왔어요. 30권을 사왔더니 한 권 읽고 두 번째부터는 비슷해. 그렇지만 두 번째 책은 앞에 책과 다른 점이 있으니까 책을 썼겠지.
다른 점만 빼내면 30권을 분석했을 때 같은 종류 첫 번째 읽었을 때 80%, 나머지 책에서 2% 채워서 100%가 나오는 거예요. 즉 이때 논문이 되는 거죠. 즉 중복, 누락, 미분, 오류를 제거하면 그때서야 상황 변수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규모가 좀 크겠지. 그때 바로 생산적인 독서, 즉 내가 읽으면 그것이 곧 결과와 이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과학적 요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오늘 얘기할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뒷부분은 요 얘기로 진행이 될 텐데요. 어쨌든 전체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흐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첨단 기술 요소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첨단 기술 요소를 한번 보십시다. 최근 세계의 부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상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99%의 부는 뭐 변함이 없는데 어쨌든 이걸 다 합치면 인류의 자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벌어졌길래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변화가 한번 또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인류의 처음으로 동력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또 한 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전에 또 한 번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전기가 개발됐어요. 또 한 번 있었어요. 컴퓨터가 개발됐어요. 지금 이번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여기 이쯤 이 부분이 인류 역사에 가장 경천동지할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왜? 증기가 현재는 디젤이나 기타 동력으로 바뀌었고, 전기도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고, 컴퓨터에 거기에 인터넷이라는 거기다 AI까지 더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일으킨 거죠. 자, 이 얘기를 꼭 한번 여러분 같이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 한 장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본주의는 현재 우린 자본주의에 속해 있죠. 이윤 추구가 목표입니다.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는 뭘 원해요? 이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인재가 나올수록 그들은 더 많은 학생이 들어오니까 똑같은 사실의 이윤 추구예요. 모든 사람의 개인적 욕망을 파고 들어가 보면 동일한 욕구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는 이윤이라는 말로는 쓰지 않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과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목회자 자신에게 큰 명예와, 그렇죠? 여러 가지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표현을 이윤이라고 쓰진 않지만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 이렇게 바꾸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10명이서 해가지고 100명이 모이는, 10명이서 해서 10명이 모이는 거하고 10명이서 해서 100명, 10명이서 해서 1000명이 모이는, 이걸 보고 우리는 효율성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아까 이 그래프를 보면요, 변화가 별로 없죠. 1945년대 쭉 이렇게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동력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등을 이용했을 때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갔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 원하는 걸 이루는데 혁신이 다가옵니다.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과 그리고 AI가 들어섭니다. 혁신이죠. 즉, 다 같이 달리다가 내가 자전거를 타는 순간 나는 400km도 갈 수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는 뭐 400km 여행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달려서 400km는 못 가죠. 즉, 내가 도구를 활용하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구가 없다면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혁신적인 도구가 플랫폼이죠. 인터넷이죠. AI, 딥러닝이죠. 이런 도구가 들어서는 순간 내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에 모터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전거에 날개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 혁신적인 도구라고 해요. 자, 이 혁신의 도구들은요, 바로 이런 명칭을 줍니다.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 인공지능혁명.
도구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력 절감되고 편의시설이 높아져서 결국은 혁신 기업이 되는 거 일반인.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는 혁신 교회가 되기가 참 어려워. 이유가 뭐라고요? 저런 도구를 쓰는 순간 신학적 의식하고 충돌이 돼서 막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이상한 이율배반적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도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을까? 자, 결국 이런 엄청난 부의 변화가 모두 뭐의 결과였다? 혁신의, 즉 도구의 결과였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도구의 발전이 곧 문명의 발전이다. 문명 이퀄 도구다. 더 다른 말로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장은 밑에 도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돌멩이로 싸우다가 돌멩이에다가 창을 던지니까 훨씬 더 명중률이 높았지. 창을 쏘는데 어떤 사람들이 활을 개발하니까 바로 그냥 다 쓸어버렸지. 활의 시대로 오래 가다가 총이 나오니까 총이 다 쓸어버렸지. 총에서 그냥 기관단총이 나오니까 그 유럽 보세요. 유럽에서 브라질 저기 아메리카 넘어갔을 때 기관총으로 갖다 쓰니까 무슨 사람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 봉오동 전투라든지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뭐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도구의 힘인 겁니다. 도구가 바로 곧 성장이다.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요소에서도 지금 정체성이 낮아졌고 감소하고 있어요. 사회과학적 요소를 쓰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준비를 한다 해도 수년, 10년 이상을 뭔가 준비하고 시스템이 세팅이 돼야 가능해요. 그것도 한 교회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교단적으로 사회과학적 요소를 접근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럼 영적 요소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어. 사회과학적 요소는 시간이 많이 걸려. 달리다가 이 모든 거에 걸렸을 때 마지막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도구 바꿔. 도구 바꾸면 돼요. 지금 교회에서 안 쓰던 유튜브를 아까처럼 띄우든지 더 다른 도구들을 바꾸면 지금 바로 내려가고 있는 요소를요 도구를 바꾸면 임시 성장이 됩니다. 그러나 도구의 약점이 있어요. 남도 도구를 써버리면 똑같아요. 그럼 도구, 현재 개발된 도구는 우리만 쓰라는 전용 매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쓰는 교회가 유리할 뿐이지 뒤따라오는 교회가 있으면 똑같아지는 거고 또 이 도구를 다른 데서 쓰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도구는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기적인 도구로서는 아주 유용해요. 뭐 달리기 하다가 우리 운동선수들 가운데 잠시 그 약품을 이용해서 힘을 강화시키는 것도 도구의 하나죠. 물론 걸리면 문제예요. 그건 이제 불법인 거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도구는 누가 사용하지 말라는 규칙이 없어. 그렇죠? 내적인 여러분들의 충돌적인 의식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급증가 상태로서 한번 도구에 얼마나 큰지 바로 이게 도구였습니다. 자, 기술 도입의 효과성을 비교해 보면 인공지능 도입 효과를 보세요. 영상인데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최근에 나온 영상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진화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형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과거 진단서 데이터 40여만 건을 입력해 학습시킨 결과 AI가 보험 지급 금액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담당 업무의 30%를 AI가 담당하게 됐습니다.埼玉현의 산업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입니다. 로봇이 카메라와 센서로 폐자재 모양과 크기, 색깔 정보를 읽어드리면 AI가 이를 목재와 콘크리트 등 소재별로 분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봇칼이 소재별로 폐자재를 골라내는데요. 지금까지 이 작업은 폐자재 속에서 순식간에 소재를 인식해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화는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석 달간에 걸쳐 AI에게 각 소재의 특징을 학습시킨 결과 18명이던 작업원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AI가導入っていうのはもうこれからの世の中必須じゃないかな。 일본의 한 민간 종합연구소는 AI 보급으로 2030년까지 일본 국내 고용이 240만 명 감소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미 알려진 가끔 어떤 사람들은 AI가 들어오니까 AI 이용하는 인구가 있어서 이 일자리가 늘어날까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건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요. 밑에 하층 일자리는 전부 사라져요. 지금 저는 원래 인공지능 연구하는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자 이렇게 도구를 활용했을 때 효과성이란 좋은 쪽으로는 효율성이 높아져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매출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지금 100만 명이 하던 일을 지금 10,000명에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 매출이 늘 거 아니야. 월급 안 주니까. 그래서 느는 거예요. 매출이. 그 다음에 운전 연습장 시스템을 가도 과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과거죠. 지금 어때요? 해보신 분 아시죠? 저도 이걸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효과적이에요. 아마존 배송 시스템 과거에 이랬죠. 네. 지금 어때요? 로봇이 알아서 그냥 다 다니면서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구의 도입 효과라 이 말이죠. 기술 도입이 가장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안 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교육과 교회. 교육 보세요. 150년 전과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Today, here's a modern day phone. Recognize it? 현대 It's a phone from 전화기 150 years 150년 ago. 된 전화기. Big difference, right? Say it with me. Here's a 현대 car from 자동차, today, and here's a car from 과거의 150 years 마차. ago. Big difference, right? Well, get this. Here's a classroom of 현대의 today, 교실, and here's a class we used 150 과거의 years 교실. ago. 정말 하나도 안 바뀌었죠? 예, 물론 세부적인 자료들이 좀 바뀐 게 있겠지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발맞춰 가지 못합니다. 보통 시대를 끌어가는 사람은요 그런 의식이 없는데 시대를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은요 앞서가는 사람을 질투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질 때는요 사회의 발목을 잡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꾸만 시비를 걸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첨단 기술의 요소를 보시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고 기술이 도입된 곳은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부터 이런 부분이 달라져야 돼요. 안 되면 그냥 정말로 어떤 신학의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의논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다행인가 모르겠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얘기죠. 통합 측인가요? 통합 측에서는 목회자의 다중 직업을 인정을 했다면서요. 저도 엊그제 들었습니다. 다중 직업. 기사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회자가 현재 생계로도 운영이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결정은 다행이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불편한 얘기죠. 자, 정리해보면 교회 성장의 세 방향에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제가 오늘 거론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내려놓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좀 열린 목회자 또는 외부 요소를 잘 활용한다면 이건 가능하죠. 그런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성도들까지 다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 방법은요. 성도? 훈련 없어도 돼요. 그냥 목회자만 결정하면 오늘부터 한 달 안에 도입이 되고 도입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성장과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